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기초 세미나 담당 교수 김기도입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복지 기초 세미나의 경우 4월 13일 수업부터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온라인 학습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만나서 쌍방향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에 따라서 출결 확인이 필요해서 그 주차마다 퀴즈를 부여하니까 그 답을 다음 주 수업 전일까지 교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래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장 사회복지보장제도입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사회보장의 정의, 둘째, 사회보장의 방법, 세 번째로 사회보장의 기능, 네 번째로 사회보장의 쟁점들, 또 다섯 번째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중간고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면 학습 시에 제가 그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 말미에 특강을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장의 정의가 뭐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했죠. 그런데 사회보장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은 1942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된 부터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너무나 유명하고 그 사회보장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했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했고 또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용어의 실천적 이론적 의미까지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실업이나 또 질병, 재해, 또 정년퇴직,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또 출생, 결혼, 사망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그런 소득보장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기본법 그 제3절 보면 조금 유사합니다만은 질병, 장애, 또 노령, 또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그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경제적 보장하고 비교해 볼 때 그는 굉장히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은 실업자의 경제적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그 노동시장 정책들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의 방법입니다. 1번에 비기업 비소득 자산 조사 프로그램이다. 이건 뭐 기여도 하지도 않고 또 소득 자산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한 겁니다.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이제 인과학적인 일정 조건만 갖추면은 기여도 하지도 않고 또 수급자의 자산 조사나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물론 소득도 안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편적 프로그램 되겠죠. 국민이 뭐 누구나 다 준다 이거죠. 혹은 데모그란트라고도 부르는데, 아동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같은 거는 선진자본,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 이제 많은 나라에 실시하고 있는데, 또 보편적 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고도로 발전된 복지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됐지만 사회권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장점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죠. 수급자와 납세자 간의 연대의식 향상을 통한 사회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단점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에서 급여액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죠. 또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 소득 재분배 효과에는 좀 부적합하겠죠. 소득 재분배는 잘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비기여 소득 자산 조사 프로그램은 이제 기여는 하지 않는 대신에 또 소득 자산 조사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 공공부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 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도 만들어졌죠. 상당히 중요한 제도죠. 범주적 공공부조로는 이제 역사상 가장 오래됐고, 통상적으로 공공부조라 하면 이제 이런 것을 의미했는데요. 우리나라 과거 이제 생활보호제도를 해가지고 어떤 뭐 좀 시혜적이고 좀 그랬댔죠. 그래서 장점은 경제적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그 타겟트리에서 일정 소득이나 자산 수준 이하인 사람들만 조사해서 딱 주니까 그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으로 있죠, 그죠? 수급자들에게 이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다 드러나잖아요, 본인이, 그죠? 인적사항이 드러나니까 그런 낙인화, 스티그마를 하는데, 스티그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치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급여를 시혜로 간주한다 이거죠. 가장 낙후된 형태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인데요. 그 부정적 측면들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근로 저축 동기가 약화된다. 사회보장을 해주니까
그런 게 나타나고, 낮은 소득으로 신고해가지고 탈세한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를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또 프로그램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공공부조는 그래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극빈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사회에서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듬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안전망이다. 다음 세 번째로 기여하고 또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기여를 한다 이거죠. 기여를 하는데 비소득 자산조사다.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보험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보통. 상당히 중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죠. 사람들이 그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어떤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이 있겠죠, 그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노령이라든가 장애라든가, 그런 사망 위험에 대비하는 그 보험. 또 질병보험은 질병에 대비한 보험이고, 실업보험은 실업에 대비한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이라 하죠. 우리 일하다가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그 대비한 보험이다. 또 수발보험으로서 노후 질병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개호보호와 요양보호가 있다. 이러한 그 사례보험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어떤 기능으로서 어떤 그 첫째 그 보호 기능이 있고, 그죠? 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생산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 기능이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기능으로 분류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는 외적 보호와 내적 보호로 분류되는데요. 외적 보호 기능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근거는 인본주의다 이거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외적 보호의 성격을 보이는데 아동노동 금지 같은 거, 뭐 미성년자 및 여성 노동 제한, 모자 보건, 노동시간 제한 등. 다음 내적 보호 기능으로는 근로자를 생산 요소에서 보호해서 그 기능을 보존하며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데 관심을 둔다. 다음으로 이제 그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영위하고 있던 어떤 그 생활에서 탈락돼서 그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기능을 한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방하는
그런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소득 재분배 기능은요, 시간적인 소득 재분배가 있고 사람 간의 소득 재분배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일생의 소득을 전체 인생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소득을 재분배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죠. 사람 간의 소득 재분배는 한 개인의 어떤 소득 변동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보다도 사람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 중요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생산성 기능인데요. 인간을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자신 노동력을 이용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요. 기업에서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간적인 경영을 하고, 그죠? 의무화 관련 가속될 수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투자돼야 하고, 또 고용보험이 있겠죠, 그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래서 기업의 어떤 상황과 개인의 능력을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조화하려는 그런 방안,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다. 고용안전과 사업이 뭐 실업급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런 능력개발 사업을 이제 이건 주로 회사에서 돈을 다 되는데요. 이런 고용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산재보험 같은 것도 산재 그 장애인이 사회 재활 및 직업 재활 사업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재를 입었을 때, 그런 치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노동시장에 투입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노동을 할 수 있어서 생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 기능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미시적 차원에서도 매우 생산적인 요소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보장의 생산성 기능은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안정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국민경제, 또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제 주체들 이런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서 각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도 정책적인 연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형성 가능하다. 사회적인 불만의 폭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죠. 그죠? 국민경제 향상을 기하고. 또 거시적 측면에서도 생산성 기능은 고용보험이 갖는 경기 변동 억제 효과를 지적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생산성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세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사회보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어도 보호 기능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해야 된다. 적어도 최저 보장이 일정 수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겠죠. 사회보장이 기본적 기능이 수행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사회는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겠죠. 그래 되면 국가도 발전되고 또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토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보장이 반대로 기본적 기능이 아예 없거나 부실하게 수행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 혼란이 야기돼요.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교체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의 책임인데 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 한 국가가 어떤 그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잘 훈련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이러한 공급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또 아동들의 인적 자본의 질도 낮아질 것이고 미래 생산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증가하는 경제적 안정의 면에서도 국가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 그죠? 빈곤한 사람들이 많으면 뭐 구매력이 많이 낮아가지고 그런 규모도 또 증가돼서 위축되는 산업활동으로 장기간 불경기해지.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개별적으로는 범죄 행위가 또 폭동 행위가 많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자본주의 기본 질서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거죠. 또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국가 발전에 저해가 돼요. 또 경제적 물질적 측면 외에 빈곤계층이 많아지면 일반 계층의 어떤 정신적인 안녕에도 해가 된다.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는 그런 행위. 일반 계층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 또 이런 그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도 정치될 만한 거는 사회보장을 민간 부분에 맡기게 되면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수준의 사회보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민간 부분에 맡기게 되면은 그 민간 부분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일명 그런 무임승차 현상이 이제 발생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에서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이른바 이제 무임승차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 이거죠. 또 민간에 의존할 경우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계층이나 눈에 잘 보이는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뭐 기업 이런 기부금 이런 거가 많은데 민간에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진짜 그 필요하고 생기 어려운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계층 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거 또 언론에 보도 많이 되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거 이런 눈에 잘 보이는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미래에 발생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위험에 대비해 그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은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만일 국가 사회보장이 없을 경우 평소 그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소비를 적게 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소비만 한 사람들을 둬야 한다는 그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악화가 됐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일을 할 때 그런 그 소비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욱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당위성으로는 사회보험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경우도 사회보험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보험이 공공보조나 타 프로그램보다도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된 이유는 강제적 기여를 통해서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할 수 없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보조는 뭐 강제적 기여를 하지 않죠. 사회보험의 기능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세처재생활을 보장하는 거고, 이제 공공부조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중단될 때 이전의 생활 수준을 최대한 유지해주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갖고 되겠죠. 공공부조나 보편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중단됐을 때 이전의 생활 수준으로 유지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다음은 그 사회보험의 당위성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사회보험의 기능은 국가적인 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강제적 기여 방식의 사회보험은 빈곤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빈곤해지지 않도록 어떤 미리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의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사회보험에 기여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을 때 일종의 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선호하게 된다. 또 공공부조는 그 다음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인데요. 그 가입 여부에서 보면은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고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되겠죠. 또 보험료 경우에는 사회보험은 평균적인 위험이나 소득의 비례해서 결정되는데 반해서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개별적인 위험이 중요하여 각각의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험급여 자격은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여가 주어지는데, 민영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위험이 발생하여 보험사고가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보험급여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보험급여액은 그 사회보험의 경우에 국가에서 사회보험급여액은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급여 계산 방식에서 결정되는 데서 반해서 민영보험은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서 가입자의 개별적인 공평성의 원칙을 급여액에 반영한다. 또 보험 지출액의 재정적 균형 면에서 보면은 사회보험은 그 재정적 그 균형을 반드시 맞출 필요가 없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지출액은 현재 적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민영보험은 보험 재정이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 수입 지출되는 보험 지출액의 재정적 균형을 맞춘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도 사회보험은 국민과 국가 간의 집합적인 계약이므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서 민영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와의 개별적인 계약 때문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예측 불가한 위험도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국영경 같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액의 조정을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근데 민영보험은 계약상에 나타난 위험만을 해결하는데 20년 후의 어떤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급여액을 주지 못한다 이거죠. 사회보장의 그 확대와 국가 경제인데요. 이런 같은 경우도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날 그 서구 복지 국가들의 사회보장 제도들을 어느 정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사회보장 제도의 급여 자격 조건에 제한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고요. 급여액을 또 감소시키고 또 급여 지급 그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법도 도입하고 민영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서 사회보장에 대한 실업자, 빈곤 계층의 규모나 욕구가 증대되고 있죠. 이 반해서 또 재원은 또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의 확대 때문이다. 경제성이 둔화되는 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 경제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흔히 거론되는 6가지 논리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이 확대되면은 사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조세나 각종의 사회보장성 조세의 그 부담이 커져가지고 총 노동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국가 경제에 해가 된다. 또 피고용자 입장, 열심히 일해서 임금이 많아져도 조세 부담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또 후한 사회보장급여로 인해서 근로동기가 약화돼서 결국 국가 총생산력이 감소하게 된다. 또 사회보장의 확대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저축 가능한 가처분 소득이 줄고 각종 이원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회보장 혜택으로 저축 동기가 감소한다. 또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사회적 자원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이 확대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야기되고 생산성에 따른 효율적인 노동 배분 발생이 안 된다. 그래서 경제적 성장에 해가 된다. 또 가족 해체를 유발하여 노인 여성 세대주 가구를 증가시켜 생산에 참여 가능한 노동 인력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회보장 제도를 또 많이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 때문에 경제가 해가 된다. 또 높은 조세 부담에서는 사용자가 피고용자 모두 탈세의 동기가 커져서 지하 경제의 구멍을 켜지게 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경제에 해롭게 된다. 이런 쟁점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 경제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흔히 거론되는 앞에 그 6가지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으로 단순히 사회보장으로 노동비용이 커졌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나빠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진정한 경쟁력은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이루어지죠. 또 사회보장의 확대가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국가 경제에 해를 준다는 그런 주장도 실질적인 뒷받침이 크지 않다. 또 사람들의 저축 동기는 매우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저축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을 충분히 했다고 뭐 반드시 저축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니다. 저축의 동기는 국가들마다 문화적,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다소 부정적인 측면은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노사관계의 어떤 단체벽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노동 수요가 적을 때도 임금의 감소비 회복이 어렵고 새로운 산업에서 노동 수요가 발생해도 신속한 직무 교육이나 노동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 해체 현상은 또 산업사의 일반적인 특성인 그런 생활 양식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설사 노인 여성 세대주가 증가하더라도 국가 경쟁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은 낮으므로 효과는 미미하다 이거죠. 사회보장의 목표가 산업사에서 나타나는 노인과 여성 세대 증가에 따른 이들이 생활의 불안정을 많은 데 있으므로 이는 문제라기보다도 좀 문제 해결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의 확대가 지하경제를 늘린다는 것도 좀 증거가 빈약하다. 이 탈세에 대한 동기는 이제 커진 건 맞지만은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따르죠. 실제로 사회보장 부담이 높은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 경제에 해롭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보장이 국가 경제에 해를 준다는 주장은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 경제에 보면은 사회보장이 확대되면은 국가 경제의 이로운 측면이 많습니다. 첫째, 현재나 미래의 인적 자본의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총수요 관리를 통해서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활 안정으로 근로자들이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통해 국가 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로운 조언을 준다. 다섯째, 미래의 위험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 국가 경제에 주는 이로운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의 확대가 설사 어떤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사회보장 확대의 당위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안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 획기적인 거죠. 이게 IMF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IMF 경제 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고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이 많았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제도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급여를 행해서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합니다. 과거 생활보호법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어떤 자선적인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성 급여로 바뀌었다. 그 급여의 원칙으로서는, 기본 원칙으로서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그의 소득이나 재산, 또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것으로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또 다른 법령에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다음 급여의 기준입니다.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이라든가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기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였고요. 단위는 세대로 정하였는데 필요한 경우에 개인을 단위로 했습니다. 다음 수급자의 범위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자, 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 이 정했습니다. 최저 생계비 결정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 생계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 결정을 했는데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해 최저 생계비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최저 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는 3년마다 실시합니다. 이 교재는 좀 틀렸는데 3년마다 계측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일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되는 세대, 또 미취학 자녀,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자, 보장시설 대상자고, 이 경우에는 진료비용이 전액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부담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종은 일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진료비용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급여에는 교육이 필요한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고, 해상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중에 출산 여정이 있을 경우에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는 것. 장제급여는 수급급여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 조치를 합니다. 또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이 지급돼요.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자활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종류도 이것도 좀 확실히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기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국민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급여 실시는 그 수급권자와 그 친족 또 기타 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또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급여를 필요로 한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물론 이때 수급권자의 동의도 이제 필요하죠. 급여 신청의 조사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그 아래 4가지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장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해요. 부양 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 능력 이런 조사해야 되고,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하고요.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취업 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 자원 계획에 필요한 사항. 왜냐면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수급자라 해서 그냥 뭐 그대로 빈곤의 상태로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자활을 통해서 다시 그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가 있거든요. 또 기타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요. 다음 국민연금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어떤 중추적인 제도입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인데요.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 되어 있죠. 가입자급은 사업장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사용자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하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 또 군복무 등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하겠습니다.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고요.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그 보험료인데, 보험료율은 가입종별로 업종별로 다른데요.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반반씩 내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4.5%, 사업주
4.5% 이렇게 내고 반반씩 부담하니까. 그래서 농어민의 경우는 국가가 일부 보조해 줍니다. 보험료 부담 최고 상한액 제도가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은 부분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급여 자격에서 노령연금은 완전 노령연금 있고 가명 노령연금이 있고 조기 노령연금이 있는데요. 완전 고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60세, 가명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경우. 급여 수준은 뭐 가입기간 다 다릅니다만, 조기 노령연금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60세 전에 이제 급여를 받는 경우인데, 이것 역시 가입기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장애연금은 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급여 수준이. 유족연금은 가입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 과정에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연금 수급 전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거기다가 또 가입자 개인의 전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분에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기업을 수, 그래서 정한다. 이런 산출 방식은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연금액은 그 평생 동안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고려하고 뭐 물가지수 이런 거, 물가 변동률 이런 거 고려해서 매년 조정합니다. 이것도 참 우리나라가 획기적인 제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라는 이름하에 실시됐죠. 10년 만에 전 국민으로 적용 확대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98년 10월 1일 이전에 이제 227개 지역 의료보험 조합부터 시작해서 2003년 7월 1일부터는 재정통합도 이루어져 가지고 의료보험은 멸시공이 하나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이름도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자입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포함되고요. 또 공무원, 교직원을 임용된 자. 지역 가입자는 어떻습니까?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지역 가입자. 여기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뭐냐?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비소,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칭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가입자, 사용자, 국가 3자에서 마련되고요. 직장 가입자, 공무원, 군인 등 표준보수 월에다 일정한 보험료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재산, 경제활동 능력을 추정해서 평가소득에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 50%를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는 그 현물급여가 현금급여 이런 게 있는데요. 현물급여는 요양급여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죠. 2년마다 1회 이상의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하고,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세대원입니다. 현금급여는 장제비제도가 있죠. 사망한 경우에. 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 금액 출산비를 지급하죠.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구입비용 급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서구 복지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시작은 질병수당제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인데요. 일하다가 이제 다친 경우, 재해에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그 명시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제화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요. 물론 뭐 이게 사업의 위험률이라든가 규모, 사업 장소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람은 적용을 제외하는데, 당연 적용 사업은 사업자의 가입 의사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합니다. 임의 적용 사업 이외의 사업들은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사업자들은 당연 적용 사업은 강제로 적용되는 사업자. 임의 적용 사업은 사업자의 가입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데, 영세한 사업 규모로 산재보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가사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재원은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피고용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내는 것이죠.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해당 사업장, 사업의 임금 총액 곱하기 보험료를 이제 사업장을 내는데요. 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이제 인정받아야 돼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업무 수행성 뭐예요?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했나? 업무 기인은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대요. 그래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비용 보상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질병이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거죠. 또 휴업급여, 부상 질병을 해서 취업하지 못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임금 대신 지급한다. 장애급여, 업무상의 재해 치유 후 그 재해와 인간관계에 있는 장애가 남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한다. 또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이제 지원하고,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현금급여 있고,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보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구 복지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제 실업보험이라고 부탁합니다. 실업이 됐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서 생활보장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적 적극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적용 대상은 당연 적용 사업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이 개시되고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됐을 때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임의 적용 사업은 사용자가 자유의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원은 보험료를 이루어지는데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는 경제상의 이유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용기회가 감소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경우, 또 근로자의 고용안정보장, 합리적인 기업의 고용조정을 지원해서 위한 것입니다.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 제도가 있고요. 잠재인력고용촉진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에도 직장보육시설 지원금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비용 융자 및 무상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인적 자원의 질을 높여서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노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유급 휴가 훈련, 해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건설 근로자에 대한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학자금 비용 대부, 근로자 수강 지원금, 실업자 재취직 지원, 정부 위탁 훈련 등이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서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 전에 18개월간의 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퇴직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급여 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120일, 270일 범위내에서 다릅니다. 급여 수준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그래도 교재는 틀리게 되어 있는데, 수급 자격은 2주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취직촉진수당제도로서 수급 자격자가 구직급여에서 2분의 1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 성격의 급여, 그외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직 촉진에 도움이 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시급급여에. 여성들의 노동시간에 참여하는 촉진 제도로 해서요. 산전 후 유급 휴가급으로서 피보험 단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요. 육아휴직급여 제도도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며 급여는 처음 시작 3월까지는 통상 임금 80% 주고요. 또 4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이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을 통해서 그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차이점으로 그 건강보험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이송 이런 거 하는 데 반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간병, 일반적인 그 부양 등 일상생활 지원, 복지 지원 서비스.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한데요.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입 자격과 연령 조건은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또 64세 이하의 자라 해도 그 치매라든가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해당됩니다. 급여는 이제 현물급여를 원칙을 하는데요. 보완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시설급여로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요양급여입니다. 또 재가급여로서 방문요양이 있죠. 장기요양원이 그 수급자 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급여죠. 방문 목욕은 뭐 요양원이 목욕시설을 가지고 가서 또 장비를 이용해서 그 수급자의 가정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고요. 방문 간호는 그 간호사들이 그 장기요양 요원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간호라든가 진료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또 재가급여는 주야간보호로 해서요. 수급자를 하루 중 그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의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하는 그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요. 복지연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그 지원 등을 제공하는 그 장기 요양급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금급여는요. 그 가족 특별 현금급여, 가족 요양비가 있고 특례 요양비 있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가족 요양비는 그 아래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이 가족 장기 요양급여로 받은 때에는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천재지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서 수급자 가족 등으로부터 재가급여 종류 중에서 방문용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이런 경우는 이제 현금을 줄 수 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현금. 또 요양병 간병비도 그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할 때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특별 현금으로 구별한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를 마치고요. 이번 주 그 퀴즈는요, IMF 경제 위기를 계기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이 그 대규모로 발생하자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2000년도에 도입한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급여를 하고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교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두에서 예고한 바 같이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 분야에 대한 정리해가지고 잠시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강조한 내용이 있죠. 그 율렌스키와 르보의 그 자녀적 복지하고 제도적 복지, 이것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녀적 복지는 뭡니까? 사회복지를 다른 제도의 어떤 그 보충적인 제도 또는 그 종속적인 제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일시적, 임시적이고 자녀적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곤이라든가 이 사회위험 이런 거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 기능의 어떤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필요하거든요. 가족이나 본인 책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임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 기능을 임시적으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 유지 발전에 그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녀적 복지가. 반면에 그럼 제도적 복지는 뭐냐? 사회복지에서 독립적인 위치와 주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는 평상시에도 이제 온전히 운영되기 힘들다고 보며 사회 구조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 사회복지제도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도적 복지는 그 핵가족화로 가족 기능이 약화되어 현대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돌보기, 아동 양육을 가족이 그 전적으로 돌볼 수 없다 이거죠. 그 책임진 것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 제도 또한 생산과 분배에 따른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실직과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쓰고요. 이거 나중에 정확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3대 구성 요소, 그 구성 요소와 개념,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사회복지 목표는 뭡니까?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인 정부나 민간기관은 욕구나 문제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해야 되겠죠. 자원. 그리고 이거를 전달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잘 설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가 바로 욕구하고 재원, 자원이죠. 자원하고 전달체계 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욕구라는 그 뭔지 개념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욕구란 뭡니까?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게 결여되거나 결핍된 것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에서 있는 인간의 욕구는 뭐겠습니까? 두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인간의 욕구들 중에서 기본적이고, 그죠? 어떤 생물학적 그런 생존의 욕구, 이런 게 있고, 그죠? 또 기본적인 욕구들 중에서 사회적 욕구를 또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욕구란 개인의 그 복지를 저해하면서도 그 원인이 개인에게서 있다보다 사회 전체에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욕구는. 그래서 사회적 위험으로 기본 욕구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사회적 욕구가 되겠죠. 이런 욕구가, 이런 개념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자원이죠. 욕구 다음 자원. 자원은 사회복지 대상자인 개인, 가족,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국민 전체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자원 형태에 따라서는 그 뭐가 있겠습니까? 자, 유형 자원인 현금, 돈이죠. 돈하고 현물이 있고, 무형 자원에서 서비스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주체에 따라서도 뭐 일반 예산이나 사회보험을 위한 조세 등 공공자원이 있고, 또 이용자 사연금이라든가 기부금 등 하는 민간자원이 또 구분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 공급자의 공급 동의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 볼 때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의무 수행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공급자 측의 선의의 표시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재원이 있고, 다음은 전달 체계가 있겠죠. 전달 체계는 욕구와 자원이 적재적소에 적시에 연결되어야 되죠. 클라이언트 한 개인이나 가족에 그 초점을 두고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되죠.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비스 내용, 제공 절차 등에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러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자원의 낭비라든가 서비스 중복,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치료와 재활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가 있죠. 다음에는 제가 또 세 번째로 강조하고 또 했는데요.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의 토대가 되는 사회체계 이론, 제가 많이 강조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을 핵심 부분을 말씀해 드리면은, 사회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분이자 전체입니다, 사회는. 그래서 사회체계는 내부적으로는 하위체제가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상위체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은 내적으로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 등이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적으로는 가족이라든가 소집단, 또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 문화, 대륙 등과 같은 상위체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체계는 수직적으로 개인, 그 다음에 또 가족, 그 다음에 또 소집단 올라가는 거죠.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 문화 이런 등으로 체계 설이 있단 말이에요. 수평적으로 같은 또 그 등위로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체계가 있죠. 이런 뭐 집단이라든가 뭐 동창회 집단도 있고 뭐 여러 향후의 집단도 있고 여러 집단이 있잖아요. 이익 집단도 있고. 이러한 그 체계들은 각각의 다른 기능을 발휘하지만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수준의 체계가 같은 수준이 다른 체계가 변하면 다른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체계 간에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쌍방적이다. 그리고 체계는 경계를 가지지만 상호간의 교환과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죠. 개방 폐쇄를 하면서. 이러한 사회체제는 상호간의 개방과 폐쇄의 계속선상에서 경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안정의 틀을 깨지 않는 속에서 이 사회체계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 사회체계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이 뭐냐.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강조해서 급여 종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은 국가와 그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급여를 향하여 최저 생계비 수준 수준 이상의 그 생활을 보장하고, 그죠? 그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에는 또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또 의료급여가 있고,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은 최저 생계비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서 좀 획기적인 그런 계기를 맞았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국가 재량에 의한 그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되었다고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학습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7장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